오늘 장의 중심이 될 이슈앤 전략을 통해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분과 함께할게요. 타키오뉴스 조호진 대표, 미르경제연구소 정책은 이사와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 헤르메스탁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 달 만에 고개를 든 아래 공포, 연초 수준 이하로 떨어진 국내 증시, 시장 진단으로 오늘 이 시간 출발하겠습니다. 미국 ISM 제조업 지표가 예상치를 밑돌자 국내 증시 반도체주 중심의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던 전 거래일이었습니다. 수요일장 저가 매수의 기회였을지 아니면 추가 하락에 대한 예고편이었을지 궁금합니다. 조호진 대표님. 예, 몇 가지 이제 그러니까 폭락한 어떤 근거들이 있습니다. 근거들 일단 하나하나 짚어보고 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미래를 예측해보는 이제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제 SK하이닉스랑 엔비디아랑 주가를 보면은 아주 쌍둥이처럼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올라가면 SK하이닉스도 올라가고 엔비디아가 떨어지면 SK하이닉스도 떨어집니다. 이런 어떤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 주식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맥락으로 그 주가 추이를 갖다 전망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대로 그 상단이 이제 엔비디아고 이제 하단이 SK하이닉스인데 뭐 주가 수익률은 뭐 차이가 많이 나는데 또 한 번에 보시기에도 거의 쌍둥이처럼 움직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억울하더라도 우리가 떨어질 이유는 없지만 또 엔비디아가 떨어지면 우리가 같이 떨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사실 HBM3가 없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영향에서 벗어나 있다. 그것은 이제 슬픈 얘기죠. 그러니까 벗어나 있다는 건 대장주에 소외되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어떤 관심에서 소홀하게 됐고 YTD가 거의 삼성전자는 뭐 거의 뭐 의미가 없는 수준입니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SK하이닉스의 주가 차트만 올려놨고요. 그럼 엔비디아가 왜 떨어졌냐 그걸 살펴본다면은 일단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제조업 PMI가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는데 예상치보다 아니면 또 전월 대비 조금 소폭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다른 이제 근거는 이제 무엇이냐면은 엔캐리 트레이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캐리 트레이드는 많이 설명드리셨으니까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그 전날 이제 BOJ 총재가 우리가 일본 경제가 정상궤도 오른다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문서를 정부에다 제출한 문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캐리 트레이드가 아직도 이제 살아 있고 그것이 이제 전 세계 주식시장, 미국도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영향권에 있다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엔캐리 청산이죠? 예,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엔비디아가 떨어지고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SK하이닉스도 떨어지는 그런 역할을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게 이제 엔비디아에서 말씀드리면 엔비디아 공매도 또 다른 게 이제 옵션 물량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공매도는 이제 사실상 이제 우리나라처럼 실시간으로 이제 통계가 나오지 않지만 보름 단위로 이제 나오는데 엔비디아의 주가 특징이 뭐냐면 가파르게 상승하다 보니까 가파르게 상승할 때는 야 이거 너무 많이 빨리 상승한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공매도 옵션이 파생 상품이 같이 나옵니다. 왜냐면 파생 상품이라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가를 맞추기도 어렵지만 파생상품 선물이나 옵션은 시간이라는 변수도 동시에 맞춰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고난도의 작업인데 엔비디아는 이제 고속 상승을 하다 보니까 고속으로 이제 주가가 상승하나 고속으로 떨어질 때는 파생상품 시장이 활성화됩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갖다가 맞추기가 좀 쉬우니까요. 그래서 엔비디아의 옵션 물량이 뭐 수천억 달러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도 엔비디아의 진폭이 주가의 진동폭이 다른 매그니피센트 7에 비해서는 훨씬 클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뭐 7%, 8% 이게 뭐 잡주도 아니고 시총 3조 달러를 왔다 갔다 하는 주식이 이럴 수 있느냐라고 이제 한탄이 나오는데 한탄이 나온 배경에는 아까 말한 파생상품의 역할이 크다.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이제 그저께 이제 8% 떨어졌고 오늘 이제 새벽 증시 마감한 거에 엔비디아가 1.66%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아마 SK하이닉스가 그 정도 떨어지든지 아니면은 1.66%면은 그나마 선방에 따라서 이제 오늘은 오히려 이제 SK하이닉스가 오를 수도 있는 그런 맥락입니다. 근데 아까 이 제조업 PMI가 소폭으로 떨어졌는데 이거는 별로 의미가 없다 봅니다. 이건 의미가 없고 원화만이 떨어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뭔가를 이제 첨가했다 볼 수가 있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은 미국 전체 경제에서 제조업이 차지한 비중은 10%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발표한 서비스 PMI가 떨어졌다면 그건 이제 좀 의미가 있어요. 근데 제조업 PMI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건 진짜 구실에 불과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 게 내년도 SK하이닉스의 이제 영업이익의 전망이 얼마냐면 35조 원이에요. 근데 어제 종가로 해서 SK하이닉스의 시총이 116조거든요. 그러면 단순하게 얘기해봐도 PER이 5 미만이에요. 이런 대형주가 그리고 이렇게 빅테크에 대응하는 주가 PER이 5 미만 이런 건 심각한 저평가다. 저평가는 왜 주가가 낮지?
그러면 결국은 주가가 오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변수는 이제 9월 17일 날 이제 FOMC가 열렸을 때 이제 오늘 고용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와서 25bp 말고 50bp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건 금리가 떨어진다면 전체적으로 주식 시장에서 멀티플이 올라가니까 중요한 어떤 호조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4분기 엔비디아가 블랙엘에 대한 매출을 정확하게 발표할 텐데 그 지난번에 컨퍼런스 콜을 보면은 젠슨 왕이 블랙에 대해서 아주 자신이 있었어요. 그걸 믿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다면은 시간의 어떤 시간만 지난다면 블랙엘이 이제 폭발적으로 판매가 찍히고 그렇다면 이제 SK하이닉스도 결국 올라갈 수밖에 없다. 불과 5개월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9월 18일 기준금리 인하를 기점으로 반도체주가 바닥치고 올라갈 가능성 상당히 높다. 이렇게. 그 전에 올라갈 거다 이제. 그 전에 올라갈 거다. 그 전에 올라갔고 근데 9월 18일 기준 했을 때 25bp를 떨어지면은 더 상승할 거라는 전망이 있고 50bp는 오히려 불안하다. 경기 그 위축이 심각하다는 방증이니까. 그렇죠. 그런 전망인데 저는 그 전망이 약간 좀 예전과 달라야 된다 보는 것이고 어쨌건 네. 그때를 분기점으로 보시는데 근데 아까 말씀드린 4분기 블랙엘이 젠슨왕의 말대로 이제 폭발적 성장 찍힌다면 그 찍힐 거에 대한 예상도 다 나오겠죠. 그렇다면 더 상승할 거고 저는 이제 내년 이제 한 여름까지는 이 반도체 전체적인 업황은 되게 호조다 최소 네. 보수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속보가 나왔습니다.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2분기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0.2% 하락하면서 역성장을 했습니다. 속보치와 동일한 수준이고요. 워낙 내수가 부진하다 보니 1분기보다 좀 뒷걸음친 것으로 또 확인이 됐습니다. 이 부분 전해드리면서 오늘 또 국내 증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미국은 3%였는데 미국하고 한국 둘 다 전분기 대비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제 연율 기준이니까 곱하기 4를 한 거죠. 어쨌든 마이너스 0.2% 좀 실망스럽긴 합니다만 속보치랑 같습니다. 확정치까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분기는 괜찮았는데 2분기가 조금 문제라는 거죠. 자, 간밤에 뉴욕 증시 보면 베이지북이 오후에 이제 나왔습니다. 그 전까지는 다시 이제 반등을 해주다가 결과적으로는 하락세로 마감을 했거든요. 오늘도 조금 불안하긴 합니다만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주 종목까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토큰 증권 법제화 작업이 재개된다. 이런 소식에 관련 테마주가 형성되면서 그 기대 때문에 관련 종목들 들썩이고 있죠. 마침 이혜수 앵커 어제 모닝 브리핑으로 네. 토큰 증권 막 했는데 급등하더라고요. 네, 토큰 발빠르게 이렇게 전해주기도 했습니다만 토큰 증권 요거 관련 종목들 많이 뛰긴 했습니다. 요거 이제 계속 갖고 가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정태근 이사님. 네. 그거는 뭐 최근에 테마주 흐름들을 보면 답이 나온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뭐 최근에 순환매 성격으로 인해서 한 일주일 정도 뭐 상승 흐름을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아시겠지만은 그 김대섭 국민의힘 의원이 다음 주 중으로 이제 자본시장법, 전자증권법 개정안을 이제 대표적으로 발의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정책적인 기대감들, 그러니까 제도권 안에서 이제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초적인 어떤 작업을 시작을 하게 되면서 아마 또 달 관련돼서 좀 강세를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시장이 분위기가 좀 상당히 많이 안 좋다 보니까 뭐 K옥션이라든지 핑거 같은 일부 종목만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대표적 핑거 같은 경우에 어제 17% 상한가에 또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뭐 금융기관 대상으로 해가지고 스마트 금융 플랫폼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이다 보니까 이런 이력들이 부각이 되게 되면서 일단 상승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말 그대로 단기에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게 되면은 지금 8월달 이후부터 테마주의 흐름을 좀 보시면 되는데 8월 초 같은 경우에 아시겠지만 코로나 테마 그리고 8월 중순에서 말미로 넘어가게 되면서 벤츠 전기차 화재 관련된 테마들 그리고 최근에 와서 딥페이크 관련된 테마들이 좀 조성이 됐었는데 이 테마들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본다라면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STO 같은 경우도 앞으로 된 기대감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짧게 말 그대로 테마로 대응하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 토큰 관련 세미나가 개최됐는데 토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입법 방향성에 대해 열띤 토론회가 열린 만큼 그래도 관련주들의 어느 정도 변동성은 염두에 두고 대응해 보셔야겠다라는 말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어제 시장 전체 종목의 92%가 하락 마감했던 폭락장에서도요. 경기 방어주 성격의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주가 흐름이 견조했습니다. SK텔레콤은 무려 2년 3개월 만에 최고가를 다시 한번 쓰기도 했는데 또 어떤 종목들을 이런 하락장 속에선 주목해보면 좋을지 반정민 소장께 들어볼게요. 예, 지금 코스피 쪽의 그 지수 흐름들을 보니까 통신 업종도 굉장히 좀 좋지만은 전기 가스업도 좀 많이 그 지수의 그 상승을 좀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그 8월부터 전일까지 경기 방어 대표 업종인 전기 가스업과 통신 업종을 좀 살펴보니까 통신업은 388포인트에서 418포인트를 좀 기록을 했고 여기서 통신업이 끌어올린 것은 SK텔레콤과 KT였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전기가스업은 660포인트에서 현재 지금 789포인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대표적으로 끌어올려준 기업들이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그리고 지역 난방공사들이 이끌어졌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8월 달부터 증시가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가운데 오히려 경기 방어주로서 매력도를 좀 부각을 받고 있는 업종들이 굉장히 좀 많이 좋은 흐름들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통신주와 전기가스업의 경우에는 앞으로 좀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게 워낙 지금 증시 변동성이 심하기도 하고 각 지금 그 우리나라 증시의 휴일이 계속 좀 그 거래일이 좀 휴일이 껴있기 때문에 지금은 일시적으로 뭐 상승한다 하더라도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투자 심리적으로 굉장히 좀 위축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경기 방어주 위주의 성격으로 주가가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통신업종과 전기가스 업종은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요. KT와 SK텔레콤은 이달 말까지 좀 계속 지수 보유를 하실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지금 그 두 기업 경우에는 분기 배당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배당날 전까지는 주가 흐름들이 계속 좀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하시고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기가스업의 경우에는 지금 한국전력이 최근에 좀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기가스 요금 인상과 관련된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인상을 하게 된다면 재무적으로 굉장히 좀 긍정적일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겠고 그 한국가스공사는 시초와 관련된 내용도 있지만은 그 미수금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감소를 좀 예측을 하게 된다면 앞으로 좀 분위기가 좋아질 수 있다. 그리고 지역 난방공사의 경우에는 4분기 때 기업 가치 재고 계획 공시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전기가스 업종과 결국은 이제 통신 업종을 계속 좀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여기에서 좀 그 지금 현재 접근을 해볼 만한 기업들을 좀 선별을 해본다 하면은 SK텔레콤과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는 오히려 지금은 신규 접근도 가능하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가스공사는 이미 요금 올렸고 한국전력 뭐 무조건 올려야죠. 지금 부채가 너무 많으니까요. 결과적으로는 다 국민의 부담입니다. 어쨌든 경기 침체 우려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방어주 위주의 포트폴리오로 재편하라. 이런 의견들 증권가에서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 또 우리 이제 반 소장 말씀대로 이제 배당도 많이 하니까요. 그거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증시의 급락세 게임주도 못 피했죠. IPO 대어로 손꼽혔던 시프트업 주가가 연일 하락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 기업 공개하면서 공모가 책정 여러 번 이제 지적드렸듯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만 뭐 시초가가 공모가를 미토는 첫날부터 아주 공모가를 미토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가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 시프트업 문제 돌아가면 고점 대비 32%나 미끌어 내렸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좀 회복하는 데는 저는 개인적으로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게임주가 연말로 가면서 뭐 이제 지스타도 있고 뭐 게임스컴은 넘어가긴 했지만 어쨌든 그런 이슈가 있고 또 대표적으로 게임에 대한 좀 성수기 구간으로 넘어가긴 하지만 대부분의 게임주들이 지금 주가 추이가 그렇게 막 긍정적이진 않습니다. 일부 실적이 굉장히 좋다거나 아니면 신작에서 정말 대박이 난다거나 이제 그런 쪽이 굉장히 강한데 또 하필이면 또 중국에서 501가 엄청 또 대작도 게임이 또 터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게임이요? 네, 중국 게임 또 하나 또 짝팟이 터진 게 있어서 그쪽으로 다 관심이 가 있거든요. 그럼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쪽에서의 이런 동력 자체가 좀 작아질 수 있고 애초에 우리나라가 원래는 게임이 굉장히 강자였습니다. 제가 학생 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중국을 압도했었는데 이게 퍼블리싱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사실상 좀 파일을 많이 뺏겼어요. 그래서 텐센트가 엄청나게 크고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좀 많이 잡아먹히는 물론 그 안에서는 뭐 던전 앤 파이트라든지 이런 좀 유명한 게임들은 좀 잘 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 파일을 우리나라가 별로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규제적인 부분에서도 중국은 그렇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직접 하기가 어려운데 우리나라는 규제가 없어요. 그래서 막 돌아서 막 합니다. 그래서 막 시장을 막 뺏기고 있거든요. 그럼 이 탈출구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결과적으로는 콘솔 쪽인데 미국 쪽으로 나가고 그다음 콘솔도 뭐 하루아침에 막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게임주들은 기존의 게임이 굉장히 잘 되고 있는 상황에서 업데이트나 그리고 신작이 얼마나 라인업이 많이 깔려 있는지가 중요한데 시프트 한번 상장할 때 이미 이제 승리의 여신 니케와 스텔라 블레이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반영이 됐어요. 그리고 최근에 스텔라 블레이드가 이제 공개가 됐고 그게 초반에 프리미엄을 좀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주가 반영은 일부 다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또 기대가 되고 있는 신작이 있긴 한데 그게 내년입니다. 그러면 거기까지 시간이 좀 많이 시차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게임주는 처음에가 일매출이 높았다가 점진적으로 우하향을 하는 기조고요. 그걸 막기 위해서 대규모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이 업데이트가 연말에 있긴 하지만 이게 완전 되돌리기는 어렵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게임주 안에서의 이런 부분들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금리 인하 쪽에서는 BBIG로 인해서 약간의 기대감이 나올 수 있겠지만 좀 후순위로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정도로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게임 업체 중에서 실적이 찍히는 크래프톤은 상대적으로 좀 제한적인 하락세를 보였던 전 거래일이었네요. 게임주들의 주가 추이 또 하반기에 우리가 주시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계속해서 가장 빠른 리포트도 확인해보고 오시죠. 박정원 캐스터입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 정리해드리는 가장 빠른 리포트앤 공시 시간입니다. 오늘은 목표가 상향과 하향 그리고 유지 리포트를 사이좋게 2개씩 만나볼 텐데요. 먼저 DS투자증권은 HD 현대미포의 피크아웃을 논하기엔 아직 멀었다면서 목표 주가를 올려잡았고요.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해 팩트는 건강해지고 있다는 기업이라는 제목으로 목표 주가를 기존보다 5만 원 상향 조정한 신한투자증권의 리포트도 나왔습니다. 한편 콘텐츠 맛집이 기환했다면서도 광고와 드라마 축소에 따른 실적 부진 그리고 올림픽 비용 부담을 피해갈 수 없었던 SBS의 목표 주가 하향 조정됐고요. 원익 머티리얼즈가 올해 성장통을 겪고 있다는 신한투자증권의 보고서도 발간이 됐습니다. 이 밖에 에코마케팅의 회복 열차가 출발했다는 리포트, 또 매일 오늘의 나비 효과를 통해 긍정적인 성장세를 지속한다고 평가받는 CJ 대한통운의 목표 주가를 유지하는 리포트도 나왔습니다. 먼저 HD 현대미포 리포트부터 확인해 보시죠. DS투자증권은 오늘 HD 현대미포에 대해서 피크아웃을 논하기엔 아직 멀었다면서 목표 주가를 기존 11만 5천 원에서 13만 5천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투자 의견 매수는 유지를 했는데요. 과거 사이클로 보았을 때 HD 현대미포의 실적은 올해 2분기에 턴어라운드를 겪었고 이제 고 PER이 시작된 셈이라는 설명이 나왔고요. 수주 가능한 핸디사이즈 탱커만 해도 발주 가능 척수가 무려 1,912척 그리고 컨테이너선도 2,815척이라면서 이익과 수주 잔고, 발주 가능성을 분석해보면 이번 사이클은 아직 초중반에 불과하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향후 수주 기대감과 현대 베트남조선의 벌크선 수주 가능성도 주목한 점 참고해보시죠. 이어서 에코마케팅 리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DB금융투자는 오늘 에코마케팅의 하반기 실적 개선 가능성을 전망하면서 투자 의견 매수 목표가 16,500원을 유지했습니다. 회복열차 탑승 뿌뿌라는 귀여운 제목도 눈에 띄는데요. 모든 사업 부문이 고르게 성장하면서 올 3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8.2% 증가한 168억 원을 달성할 것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하면서 광고의 본업은 신규 광고주와 영입 그리고 아마존 마케팅 대행을 통한 성장을 기대했고요. 데일리 앵코가 상반기 부진에서 벗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안다르를 통한 이익률 개선 가능성 기대감도 주목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빠른 리포트앤 공시 박정원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포스코 퓨처엠이 전고체 공장 투자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세계 최대 코발트 생산 기업인 중국 화유 코발트와 포항에 1조 2천억 원 규모의 합작 공장을 짓기로 했던 건데 그 백지화가 된 이유 반종민 소장께 들어보죠. 먼저 이 중국 화유 코발트와 그 MOU를 체결을 했던 이력을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이게 작년 5월 3일 때 그 MOU를 좀 체결했습니다. 근데 MOU는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점을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이후로부터 해명 공시가 계속 좀 나왔었는데요. 바로 그 MOU 체결한 다음에 다음 날 논의 중이다라고 나왔었고요. 작년 6월에도 논의 중이다 얘기 나왔고 9월 역시 논의 그리고 올해 3월까지 논의가 나왔다가 지금 어제 중단 결정을 내린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제 MOU는 계약 체결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계약에 대한 해지였으면 리스크가 굉장히 좀 크게 작용할 수 있는데 MOU였다 보니까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는 리스크가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기업 자체에 대한
뭐 부정적인 모멘텀은 없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철회에 대한 이유가 결국 전기차 캐즘에 따른 부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미 대선 불확실성에 굉장히 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미국 IRA에서는 중국 해외 우려기관으로 규정을 하게 된다 한다면 굉장히 좀 부정적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 MOU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게 포스코 퓨처엠은 오히려 나쁘지 않은 선택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에 대해서는 워낙 이제 기대감이 있다 한다면은 주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시선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계약 해지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하락한다 하면은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볼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모건 스탠리도 이제 포스코 퓨처엠에 대해서 목표가를 27만 원 정도 잡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27만 원이 딱 그 저항 구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하락을 해서 접근을 하게 된다 한다면 목표가를 한 26에서 27 정도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포스코 퓨처엠 중국 뭐 전기차 캐즘도 있지만 중국하고 손잡는 게 조금 부담스러웠을 거다라고 뭐 언급을 이제 해주신 걸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당초 투자 계획대로였다면 공장이 이미 착공이 됐어야 했죠. 이번 결정이 오히려 도움이 될지 조금 지켜보면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ABL 바이오 계속 관심이 있었던 기업이죠. 루머 진화에 진땀을 빼고 있다고 합니다. 개발 중인 신약이 임상시험에서 유효성 입증하는데 실패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주가가 3만 원까지 깨졌는데 어떤 일이 벌어진 건지 정태근 이사한테 듣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이것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쨌든 바이오는 아직까지 대세기 때문에 큰 걱정은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ABL 501 임상 1상 결과를 공개를 했는데 공개를 하자마자 아시겠지만 한국투자파트너스에서 보유주식을 전량 매도를 하게 되면서 임상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루머가 좀 발생이 됐고 그런 것들에서 조금 하락이 나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급 이상 부작용 발생률을 봤을 때는 통계적 유성은 일단 확보가 됐다라고 보는 게 맞다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 일단은 일시적인 어떤 오해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바이오는 어쨌든 뭐 대세 주도 섹터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의 하락은 아시겠지만 2차전지 어떤 순환매 그리고 그제 시장이 하락한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은 바이오 쪽으로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일시적인 어떤 매물은 나올 수가 있겠지만은 하락은 나올 수 있겠지만은 뭐 추세는 여전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거기에 대한 근거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바이오 같은 경우는 미국 대선 쪽을 보게 되면 해리스가 됐던 트럼프가 됐던 이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도 이제 연말에 이제 하나만 예를 들게 되면은 미국 혈액학회가 12월 달에 열리게 되는데 여기서 어쨌든 혈액암 임상 1상 후속 데이터를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에 충분히 모멘텀이 여전하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일시적인 어떤 길적 하락은 있겠지만은 이 길적 하락이 또 저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면역 항암제 요거 네. 공시 임상 결과가 아주 나쁘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안 하겠다라고 얘기한 거를 시장에서는 좀 악재로 받아들였던 것 네네. 같고 특히 한국투자파트너스는 2대 주주였단 말이죠. 네. 그거를 나오기 직전에 다 던졌기 때문에 네. 요게 뭐 오비락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게 이 투자자들을 조금 실망시키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네네. 좀 드네요. 하지만 우리 정태근 이사께서는 장기적으로 ABL 바이오 괜찮은 기업이다. 예, 지금 저가 매수해도 괜찮다. 이렇게 이제 네네. 판단하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첨언해 보자면 ABL 바이오 올해 리가켄 바이오와의 공동 개발한 파이프라인의 임상 결과 공개도 예정되어 있고요. 파킨스병 치료제 추가 기술 이전 시 기업 가치 상향에 대해서 긍정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래도 하루빨리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공시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고가 수준에서 저력을 발휘하며 하락장 속에서 선방하고 있는 HDC 현대산업개발 소식인데요. 국민연금이 주식수를 늘렸다고요? 예, 우리나라는 이제 그 지분율에 대한 규정이 5%, 그다음 5%에서 10% 사이, 그다음 10% 넘는 그 세 등급으로 나눠서 이제 규정이 나눠집니다. 근데 이번에 국민연금이 HDC 현대산업개발을 이미 10%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더 지분 투자를 해서 11%까지 올렸다라는 뜻인데. 결국 이제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HD 현대산업개발이 저평가다라고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지분 투자 늘렸고 그리고 이제 그저께 3일 같은 경우도 국민연금이 또 GS건설에도 이제 지금 화면에 좀 전에 나왔지만 지분 투자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이제
미국이 이제 금리를 인하할 거는 거의 확실하니까 미국 금리를 인하하면은 한은도 이제 금리를 인하할 것이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제 부동산 경기가 다시 이제 반등할 것이다. 그럼 반등했을 때 가장 유력한 종목으로 아까 말씀드린 이제 HT 현대산업개발과 GS건설을 꼽은 것 같습니다. 둘 다 문제 있던 기업인데. 둘 다 문제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국민연금은 또 이제 지분 투자를 할 때 세 등급으로 나눠서 지분 투자를 합니다. 하나는 단순 투자, 하나는 일반 투자, 하나는 경영 참여 투자인데 원래는 이제 둘밖에 없어요. 단순 투자와 경영 참여 투자 둘밖에 없었는데 그러기엔 너무 이제 시장에서 예민하게 반응하니까 왜 경영 참여 딱 공시하는 순간 국민연금 들어가서 뭐 당장이라도 임원을 교체할 것처럼 보이니까 그래서 중간 단계로 일반 투자라는 걸 뒀어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근데 사실 일반 투자로 하지만 속내를 보면은 경영 참여 투자랑 별 다를 바 없는 정도의 강한 어떤 이제 그 액션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HD 현대산업개발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GS개발은 우리가 다 아는 아파트가 붕괴된 회사인데 붕괴됐다가 다시 올라오니까 투자하는 건 괜찮은데 그 사이에 국민연금은 붕괴됐을 때 당시에 임원들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한 적이 있느냐? 왜냐하면은 이 사태가 재현되지 않을 거란 보장이 없거든요. 그 모두 온전히 이제 주주들의 손실로 돌아오니까 이런 관점에서 국민연금이 보다 적절한 주주 감면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축구협회 리스크는 어떻게 보세요? 축구협회도 사실은 정몽규 회장이 계속 신경을 쓰니까 경영에는 안 좋죠. 그러나 정몽규 회장 입장에서는 그걸 놓지는 않을 거예요. 놓지는 않으니까 사실은 이제 일반 주주 입장에서는 좋은 건 아니다. 아, 네. 왜냐하면 CEO의 어떤 그 에너지가 다른 식으로 이제 쓰여야 되니까 좋지는 않다고 알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살짝 농담성으로 던졌는데 너무 진지하게 답변하셔가지고 어쨌든 지금 이제 우리 개장 전 체크포인트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우리 하창환 본부장 항상 정확하게 개장 전 체크포인트를 짚어주시는데 오늘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오늘은 이제 뉴욕 증시는 좀 빠졌는데 야간 선물이 반등을 했습니다. 이건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마 이제 미니 나스닥 선물이 대이장에서는 좀 좋지 않았는데 오히려 이제 개장했을 때 그거보다는 좀 높은 수치에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오늘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뭐 반도체 쪽에서 수급이 다시 좀 되돌아오는지를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현재 구간에서는 반도체에 대한 관심도를 좀 높여야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슈나 테마주 중심으로 거래 대금이 상당히 좀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 거래를 연달아 거래 대금 자체에서 절반 이상이 좀 테마성 종목군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간에서 딥페이크랑 STO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강했기 때문에 해당 부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엔달러 환율 요즘에 좀 중요하죠. 그래서 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주의들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슈엔 전략 네 분과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